현재 우리 인류는 80억에 육박하는 인구수를 바탕으로 육지와 해양은 물론 이제는 우주에 이르기까지 그 기술력을 맘껏 뽐내며 문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고작 100년 전인 20세기 초와 비교했을 때 현대 문명은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로 발전했으며 우리는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서 그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리는 현대 문명의 혜택은 이따금 우리가 원래부터 이런 존재였던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인류는 당연하게도 처음부터 고도의 기술을 누리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대체 우리 인류는 어떻게 이런 눈부신 발전을 하였는지, 지금은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 역사를 통하여 그 자취를 밟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 고대 문명에서부터 자연 철학이 태동한 순간까지의 역사를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세계 각지의 건국설화나 그리스 로마의 신화, 그리고 성경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인류는 문명 탄생 그 순간부터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궁금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의 인류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생존을 위하여 자연을 이용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었으며, 상상력이라는 인간이 가진 막강한 무기를 동원하여 창조 설화나 신화를 토대로 세상을 이해하고 또 사회 유지를 위한 정치 활동을 해 나갔습니다.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설명체계이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세계가 신들에 의해서 작동한다고 믿고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인류는 수천 년간 인간의 감각에 상상력을 가미하여 자연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일례로 이집트에서는 해가 뜨고 지는 것을 태양신 라가 하늘을 가로지르는 배에 올랐다, 낮에는 하늘을 일주하고 밤에는 지하를 통과한다고 여겼고, 그리스에서는 풍랑이 있는 이유를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노아였기 때문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인류는 환경이 주기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점차 깨달아갔습니다. 태양은 하루에 한 번씩 떴다가 지고 달은 한 달에 한 번씩 차고 기울었으며 별들은 1년마다 원래의 위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계절 또한 1년에 한 번씩 차례로 바뀌었죠. 고대 여러 유적지와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인류는 천문 현상과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날씨 및 그에 따른 강의 범람 등을 관측하고 이용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중 세계 최초로 국가를 성립한 이집트 지역은 매년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날강의 범람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고, 범람 이후 변화한 농토의 정확한 면적 산출을 위하여 오늘날 적분의 시초가 되는 구분구적법을 탄생시키는 등 이미 이때부터 인류의 지성은 그 화려함을 드러내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또한 1년이 365일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달력을 만들었고, 태양이 떠오를 때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항성인 시리우스가 함께 나타나는 시기, 즉 여름이 되면 날강의 범람이 발생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옛날 정교한 관측 장비나 계산 도구도 없이 이런 사실들을 밝혀냈다는 것은 너무나도 신기한 일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밤하늘을 보면 분명 신기하고 아름답기는 하나 언뜻 그 안에서 규칙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바로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옛날의 사람들은 왜 이런 관측을 시행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사계절이 반복되고 밤에는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 펼쳐지며 달은 매일 그 모습을 바꾸며 떠오릅니다. 푸른 빛으로 물든 하늘은 우리에게 햇볕을 선사하지만 이따금씩 요란한 천둥 번개를 몰고 오는 비구름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현대 인류에게도 이 모든 것들은 조금만 관심있게 들여다보아도 신기한데 고대 사람들에게는 경외의 대상 그 자체였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혹독한 자연과 종잡을 수 없는 환경의 변화 속에서 인류는 어떻게든 생존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였고, 그 가운데에서 이러한 현상을 발생시키는 자연 그 자체에 대한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존재해왔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천 년에 걸쳐 해와 달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관측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나일강의 범람과 밤하늘의 별 사이의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의 축적을 통하여 앞서 언급했듯이
범람한 나일강 주변의 농토 면적을 계산하기 위하여 구분구적법이 탄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직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훗날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불릴 직각삼각형의 각 변의 관련성을 찾아내었으며, 수확한 곡물의 저장과 분배를 위하여 간단한 방정식과 부피를 구하는 몇 가지 공식들도 함께 탄생하였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수학은 경험에 의존한 것이기 때문에 실용적인 면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즉, 현재처럼 수학을 추론을 통하여 증명하거나 과학에 있어서 어떤 이론을 세우고 수식을 유도하여 실험으로 검증하는 방식은 먹고 살기 급급한 먼 과거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필요한 대로 발전해 나간 이런 수학적, 과학적 지식은 세대가 거듭될수록 쌓여갔습니다. 이 당시의 파피루스와 점토판의 기록에 따르면 약속어음, 신용장, 저당권, 체불임금, 사업이익의 배분 등에 관한 내용 또한 적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삼각형으로 생긴 토지의 면적을 구하는 문제에 대한 설명도 있는 등 현대의 관점에서 볼 때도 상당히 체계적이며 유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이런 눈부신 문명의 발전은 신화를 기반으로 한 설명 체계로 인하여 현세보다는 내세에 점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경제 발전이나 무기 개발에 뒤처져 결국 히타이트 등 주변의 신흥 세력들에게 나라가 침략당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집트가 기원전 3000년경부터 수천 년간 누리던 초강대국의 지위를 거의 잃고 그리스에서 도시국가가 생겨날 무렵인 기원전 800년경에는 서서히 주변 지역으로도 수학과 기술이 전파되기 시작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에도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막강한 도구는 과학 이론을 정립하고 설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고대의 인류는 상상을 도구 정도로 여기지 않고 진리로 가는 유일한 길로 여겼다는 점이 현대와 다릅니다. 이러한 추상적이고 신화적인 설명에서 최초로 벗어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유를 시작한 문명이 바로 그리스 문명입니다. 현대 과학의 시초가 된 자연 철학이 그리스에서 출발했다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손에 꼽힐 정도로 천재적인 철학자들이 다수 탄생한 시기이기도 하며, 이때의 철학은 정치, 사회, 문화, 수학, 과학 등을 막론하고 현대 문명의 뿌리와 기둥이 되었을 정도로 그 가치를 산정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최초의 자연 철학자가 바로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라고 한 탈레스입니다. 탈레스는 이집트로 유학을 가 그곳에서 수학과 천문학 등 다양한 학문을 접하였고 자신의 지식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세상을 움직인다는 추상적인 설명보다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직관적이며 합리적인 설명 체계를 사유, 즉 생각을 통해서 찾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전까지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상을 통하여 세상을 설명하였다면, 이때부터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로만 생각을 통하여 답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즉 실험이나 검증하는 절차는 여전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현대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는 결국 신화나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일 수는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은 나름의 근거를 들어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들을 조합하여 설명하려 시도했다는 점입니다. 탈레스가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한 발언이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말입니다. 직관적으로 보았을 때 땅은 바다에 둘러싸여 있고 비는 하늘에서 내려와 땅으로 떨어져 다시 바다로 흘러 들어가며, 모든 생물은 물을 필요로 하고 유일하게 물만이 자연 상태에서 고체, 액체, 기체로 존재하였기에 자유자재로 모습을 바꾸며 이 세상을 표현해낸다고 사유해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측과 사유의 결과 탈레스는 지구의 대륙이 물 위에 떠있음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계속 이야기하듯이 이 결론 자체는 완전히 틀린 것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에서부터 결론을 도출하려 시도한 것은 인간 지성의 엄청난 도약이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틀을 상상에서 이성으로 옮기는데 처음으로 성공한 순간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탈레스는 일식 또한 태양과 달의 주기적 운동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하여 기원전 585년의 일식을 계산을 통하여
예측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탈레스는 또 기록에 따르면 처음으로 기후학을 토대로 농산물 거래에 성공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여행을 앞둔 지인이 탈레스에게 철학이나 하고 있으니 가난하게 산다며 탈레스에게 비판을 하자 탈레스는 당신이 여행을 다녀오는 사이 부를 쌓아 보이겠다고 단언했습니다. 지인이 떠난 뒤 여러 방면에서 연구를 거듭하던 탈레스는 당시 값비싼 작물 중 하나인 올리브가 풍년이 될 때와 흉년이 될 때 각각 나타나는 특정한 기후 패턴이 존재하는 것을 간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해에 올리브 풍작이 예상되자 미리 올리브 압착기를 대량으로 구매하여 선점한 뒤 올리브 수확 이후 자신이 사들인 압착기를 도로 빌려주며 그 대여비로 불을 쌓는 등 철학과 사유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가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식의 예측, 올리브 풍년의 예측, 이 사실들을 토대로 탈레스는 그 이전의 수학이나 철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것을 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추론입니다. 신적인 존재가 세상을 움직인다고 설명할 때는 신의 마음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세상을 예측할 수 없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토대로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추론을 하기 시작한 이래로 인류는 세상을 예측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탈레스가 별을 보면서 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만 바로 앞에 구덩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빠져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와 함께 가던 여자가 발 아래 있는 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째서 하늘의 것을 알 수 있나요? 라고 빈정거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탈레스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언젠가 저 밤하늘의 해와 달 그리고 별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진리에 다가서는 방법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탈레스 이후로 그리스의 황금기를 이끈 수많은 자연 철학자들이 등장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탈레스의 이론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갔고 우주와 이 세상의 정교함에 어떻게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탈레스 이후의 그리스 철학의 황금기로 시작하여 서기 150년경 당대 최신 지식들을 담은 알마게스트의 등장에 관한 이야기 등 고대의 지식들이 어떻게 체계화해 갔는지에 대한 내용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더노트였습니다.